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4.13 총선 공천 이 본격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각 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쪽에서 더 확연합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광역시도에 우선 추천제를 의무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하니 김무성 대표는 선거에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다시 이한구 위원장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당 대표로 공천한 적이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면 큰일 나잖아. 나도 실업자 되지만은 김 대표도 실업자 되는 거지. 제발 좀 당 대표는 이제 이 공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라. 네, 김무성 대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당규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거나 또 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당대표의 이 말을 이번에는 친박 좌장으로 알려져 있는 서청원 최고위원이 받았습니다. 대표에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독선적으로나 이 당이 대표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네, 공천은 바로 사활을 건 격한 싸움이다. 이 말을 지금 여권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자, 정치권 현안 김병민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여당 상황을 어떻게 봅니까? 네, 오늘 자료 굉장히 국민들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진 것 같아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김무성 대표가 연일 공격을 받으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당 최고위원회도 김무성 대표에게 그렇게 유리한 구성이 아니고 네.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천관리위원들도 면면이 개인의 성향을 따져보면 김무성 대표에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결정은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누구에게 유리한 형국이고 누구에게 불편한 내용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바로 이 상향식 공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라는 이 취지 자체가 기본적으로 내용이 좋은 내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약간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나오는 과정이 아닐까라고도 좀 생각할 수 있고 결국 그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그리고 이한구 위원장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이게 국민들에게는 결국 계파 싸움으로 비춰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20대 총선의 과정에서 바로 우리 정치가 특정 계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아주 훌륭한 인물을 추천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파 싸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것이 더욱더 집권당이라면 말이죠. 오늘 이 서청원 최고와 김무성 대표 간의 말 끝에 김태호 최고위원의 이 지나가는 이 말이 있었습니다. 당 꼬라지하고는 잘 돌아간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민의 눈에 비친 여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 간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당헌 당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원희철 원내대표는 당헌 당규로만 하면 된다. 네. 이한구 위원장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표면적으로는 당헌 당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네. 대한 서로의 해석이 다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아마 김무성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 공천제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은 이게 취지와는 달리 네. 현역 의원들 그대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제에 반대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과거에는
그 공천이라는 게 이르지 않았습니까? 특정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네. 본인들이 개파를 형성할 수 있는 특정인에게 유리한 형태로 공천을 주다 보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정말 깨끗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누구도 그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이 또한 아까 이한구 위원장의 얘기처럼 현역에게 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큰 틀이 있고요. 그 틀 안에서 작은 문제점들을 봉합하는 과정을 이루면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봉합하는 내용들이 현재 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김무성 대표와 비박계는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른바 친박계 대리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얘기한 17개 시도에서 최대 3명까지 단수 추천을 한다면 네. 뭐 그것이 전략공천의 다른 말일 수도 있겠죠. 네. 자, 51명의 의원을 속아낼 수가 있고, 더군다나 경선 지역에서 서로 후보 간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 100% 국민 여론으로 간다. 네. 자, 이런 얘기. 그러면 상당히 친박에 유리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말씀하셨던 여러 지역에서 한 50개 정도 되는 지역을 우선 추천한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우선 추천 규정이 당원 당규에 있긴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예, 전혀 후보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너무 취약한 지역. 그렇죠. 그런데 네, 과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말하는 그 우선 추천이 꼭 그런 것인가? 네. 상당히 지금 신인들, 이른바 진박들도 거기에 그 범죄 포함시키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비박계에서. 보기에 따라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원래 취지대로 간다라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정치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고 사실상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든지 네.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 추천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그야말로 좋은 제도인데, 네. 이게 특정인의 계파, 사람 챙기기로 비춰진다라면 그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일 거고, 두 번째로 그 7대 3이라고 하는 70%를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30%를 일반 당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기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규정을 후보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0% 일반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적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이한구 위원장이.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저는 일부 일리가 있는 의견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장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현역 의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럼 한 4년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지역을 관리하면서 당원들까지 다 관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30% 당원들 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되면 이건 보나마나한 게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한구 위원장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일견 일리가 있고, 또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50석 정도 되는 거를 갖다가 소위 전략 공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중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공천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고, 과거의 공천 전쟁은 공천 학살이란 이런 말에서 보듯이 어떤 싹쓸이 형태,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로 기결이 됐는데, 네. 자,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그 비박계와 친박계의 공천 싸움 어떻게 결말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개파 간 다툼으로 좀 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아, 기본적인 당원 당규에 명시된 국민 공천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준다라는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네. 차원에서 또 않는- 이한구 위원장이 말하는 그렇죠. 그런 취지도 살리면서 네. 어떤 접점이 찾아질 수 그 있을까요? 두 가지의 상당히 상이한 이해관계인데요. 음. 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이해관계를 멋지게 조율하는 게 바로 이 정치 예술 아니겠습니까? 네. 합의 예술을 좀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국민들에게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의 안보 정국에서 국민의당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 존재감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이 국민의당에 어제 이상돈 교수가 입당했는데 첫날부터 이 대북 유화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배 정책 실패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비핵 개방 신뢰 프로세스 사실 다 실패했습니다. 네. 자, 지금 호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DJ 쪽의
의원들이 지금 국민의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자, DJ의 햇볕 정책에 실패했다. 자, 핵폭탄 같은 이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수습하는데 또 진땀을 흘렸습니다. 핵 문제에 관련해서는 햇볕 정책이나 또는 봉쇄 정책이나 양쪽 다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에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안보는 보수라고 했던 안철수 대표 참 처지가 난감한 것 같지 않습니까? 목소리에서부터 느껴지는 참 진땀을 뻘뻘 흘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자, 아마 북한이 가장 미운 사람이 안철수 대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지난 구정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국내 정치의 모든 이슈는 다 안보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네. 그 뒤로 국민의당이 보여준 존재감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여론조사의 큰 흐름이 쭉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빠지고 있는 지지율이 새누리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느냐?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예. 이 국민의당의 빠지는 지지율이 어디로 다른 가지 두 당은 않고 그냥 계속 그 예.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만 빠지더라고요. 예, 정확합니다. 어. 그럼 이런 현상이 어디서 오는 거 하니? 명확히 말해서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 내가 뽑고자 하는 후보들과 정당을 선택하게 되면 네. 그 사람들이 미래 4년의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지지도 하고 선택도 하고 투표도 하는데 국민의당의 행보가 갈짓자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명확히 말해서 하나 예를 들면 쉽게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정동현 정 장관 지금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데 영입에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재기 조치에 총 때리며 앞장서겠다 이런 모습 아닙니까? 네. 근데 이상동 교수 어저께자 영입에서는 햇볕 정책 실패했다. 네. 사실상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성에 대한 입장들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이거 내가 국민의당을 선택하면 개성공단을 이렇게 되는가 저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세기 때문에 계속 유보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네. 여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자, 안철수 오늘 대표가 비교섭단체 국회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 속에서도 바로 이 고민의 일단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도대체 뭐 안보는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당은 어디에 있느냐, 안철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북한의 이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오늘 연설에서도 이 사드 배치 이 공론화에는 찬성하지만 또 북한 괴멸로는 반대다. 네. 이런 입장을 또 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본인이 명확한 주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현실적인 문제, 총선을 지금 2달여밖에 남기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에 딱 프레임이 갇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의 한 10% 정도 되는 국민의당 지지율은 차지하고서라도 의석수로 봤을 때 지역적으로 봐서는 광주와 전남, 전북을 기점으로 하는 호남에서의 지지도를 빼게 되면 국민의당은 그야말로 존재감이 사그러들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DJ의 햇볕 정책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다고 본인들이 애당초에 얘기했던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상돈 교수도 영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런 과정들이 중도 보수로의 외연 확장이 바로 실질적인 표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메시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뭐 오늘 오후나 저녁에 순창에 내려가서 정동영 의원을 만나서 영입 작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들어올까요?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는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해서 러브콜을 끊임없이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북 때문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광주와 그리고 전남에는 어느 정도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과 그리고 네. 지지율이 기본적인 총선을 당장 내일 모레 치르더라도 확보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에선 여전히 새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영입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당이 애당초 얘기했던 제3당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매몰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다가는 오래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제3당의 길을 걸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포석 차원에서는 바로 어저께 영입한 이상돈 교수와 같은 분들의 정책적 그런 대안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미래 메시지들을 전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안철수의 가장 큰 힘은 소통 아니었습니까? 네. 이 소통을 위해서 전국 콘서트도 네. 했고요. 그런데 안철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지금 다 안철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당으로 들어온 뭐 누굽니까? 윤여준이라든가 김성식이라든가 박선숙이라든가.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안철수를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는 보좌관이 또 간신 얘기를 하면서 또 떠났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의 성호 사설을 인용하면서 SNS에 네. 글을 올렸던 게 큰 파문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리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떠난 거지 이걸 뭐 크게 당 차원에서 논의될 만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새겨 들어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내가 꾸는 정치의 꿈, 비전을 제시하고 그거를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정치인의 역할이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가장 미진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꿈을 같이 심어주고 공유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네. 대통령이 된 이후에서도 그런 꿈들을 주변 측근들과 같이 공유를 했는데 지금 새로운 제3당을 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측근들은 결국 그 꿈을 같이 꿀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안철수 대표의 독단적인 당의 운영이다 뭐 이런 비난의 메시지들을 자꾸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었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에서 이런 탄식이 가장 많을 듯 싶죠. 나 어떻게, 어쩌라고, What can I do? 네, 스모키의 노래를 듣고 저는 잠시 뒤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